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지난 5월 오픈 AI의 새로운 추론 모델이 수학 난제 중 하나를 풀었습니다. 약 80년간 풀리지 않았던 에르데시의 기하학적 추측의 새로운 반리와 증명을 제시한 겁니다. 그 와중에 수학자들은 하나의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AI와 수학에 관한 라이덴 선언입니다. AI가 정답을 맞췄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을 인간이 검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AI의 오류에 대해서 인간 연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수학적 증명은 단지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학적 증명에는 누군가의 노동과 책임 위에 세워지는 이해와 검증의 과정입니다. AI가 이 과정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수학자들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이라고 부를 것인지, 그 결과를 누가 검토하고 책임질 것인지 말이죠. 결국 AI가 더 많은 것을 해낼수록 그 결과를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내린 행정처분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AI가 폭격 대상으로 지목한 표적을 실제로 공격해도 될까요? 인간지성의 AI가 던지는 도전은 효율성과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 책임과 합의 그리고 가치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I의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애초에 수학적 난제의 의미는 정답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반복되는 실패를 견디고 자신의 한계를 씨름하며 끝내 다시 시도하며 끝끝내 인류의 한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이로움과 연대감을 느껴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효율적인 인내와 노력,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대와 실망이 인류의 가장 큰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시대는 인류에게 계속해서 더 큰 난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는 그 난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를 통해 함께해 주세요.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클로즈의 페이블 5가 차단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나의 99 Luftballons.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네,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공동대표 근영님이 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엔트로픽의 미토스 5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엔트로픽은 일반 사용자용 AI 모델인 페이블 5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미토스 5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두 모델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는데요. 그렇죠. 약 2주 만에 이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기업과 중요 인프라 운영 기관 등 100여 곳에 한해 미토스 5를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I 라운지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그 제한이 조금 완화되었다 이런 소식인 거네요. 네. 근데 미국 정부가 두 모델 가운데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미토스 5부터 좀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한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미토스 5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인 생성형 AI보다 활용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또 정부가 지정한 기관과 업무의 한정에 사용하면 보안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미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직접 선정했다라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민간의 자유를 높게
높게 쳐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을 위한 어떤 제한을 두면서 정부가 좀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외국인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소속 기관의 보안 수준과 이용의 목적을 기준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까지 모두 배제할 경우에 네. 연구 개발과 사이버 보안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용자의 국적보다는 해당 기관이 접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규제라는 게 항상 그렇듯 정부의 사전 검증이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꽤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결국은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사전 검증은 필요하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네. 또 기준이 불분명하면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제때 출시하고 또 이를 확산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 CSIS도 네. 이런 공백이 길어질 경우에 중국이 기술 격차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또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하되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명확한 검증 체계를 마련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거를 제한을 하자니 이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이민자 개발자들이 역할을 잘 못하게 되고 또 동시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풀지 않은 동안에 중국이 시장을 다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제 이 국가가 이 AI에 대해서 뭔가 패권 경쟁을 하는 와중에 좀 힘을 강하게 쥐고 가지려는 것 같은데 한번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노르웨이가 초등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오, 네. 아, 예. 네, 노르웨이 정부가 오는 8월 말 시작되는 새 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7학년, 네. 6세에서 13세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14세에서 16세 학생은 네. 교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17세 이상 학생에게는 진학과 취업에 대비해 네.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그런 방침인데요. 아. 또한 요나스 가르스테레 노르웨이 총리는 AI가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학습 단계를 건너뛰게 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읽고 쓰고 그리고 더하는 그런 능력들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교실에서 종이책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사고력을 뭐 기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당장 뭐 읽고 쓰고 뭐 더하고 빼고 하는 능력이 일단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육할 때에도 아예 어릴 때부터 바로 AI를 쓰도록 하는 뭐 그런 네.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예 어떤 반대 방향의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AI가 아이들의 생각을 대신하면서 기초 학습을 약화실 수 있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우려에는 좀 공감이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가 있듯이 이제는 AI 노마드들 AI 이제 너무 이게 있는 건데 그렇죠. 초등학생이 AI 사용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 시기는 그런 읽거나 쓰거나 혹은 시행착오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렇죠. 생성형 AI가 답을 대신 제시할 경우에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AI를 교육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 네. 그런 기초 학습 역량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네.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그런 활용 시기와 범위를 신중하게 조정하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노르웨이가 꽤 이 디지털화에는 진심이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네. 있어요. 이게 보니까 90년대부터 이 교실에 컴퓨터를 도입을 했고 네. 2010년 이후에는 태블릿 사용까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 종이책과 손글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그런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이제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교육에 도입했느냐보다 네.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시 살펴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가 학습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렇죠. 그런 교육의 효과를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종이책과 손글씨를 다시 강조하려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네. 디지털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교육의 그런 균형들을 다시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네. 뭐 복고가 아니라 이제 뭔가 우리가 놓쳐왔던 어떤 이 그 생각하는 힘을 더 길러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읽히네요. 그렇죠. 사실 네. 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시대는 그런 가치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호주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을 더 이상 이제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계속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만큼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의 일상과 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SNS와 AI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또 판단력과 그런 자기조절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그런 개인과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용을 금지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그런 연령이나 그런 단계에 맞는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또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이 안전한 그런 환경 안에서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함께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빅테크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알 듯 모르듯 무의식적으로 숨겨놨단 네. 말이죠. 맞죠. 사실 어른도 술 취 한번 저희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들은 당연히 이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 사회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한때 좀 다소 후진적인 제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이 게임 셧다운 제도가 맞아요. 어쩌면은 꽤나 선진적인 제도였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른도 누가 안 끊어주면은 끊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어 AI 에이전트에도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중국은 정말 인격화의 끝으로 가는군요. 진짜요. 네, 지난달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그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관리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같은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를 AI 에이전트에까지 확대하는 그런 국가 표준을 발표했는데요. 네. 서로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서 개발된 AI 에이전트들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신원을 인증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증과 통신, 협업 방식까지 국가 표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이게 약간 섬찟하긴 한데 어쨌든 결국 AI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AI 지금 협업하는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는 좀 공감이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이 시점에 디지털 신원 체계를 도입한 배경은 또 뭘까요? 네, 우선 AI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업무와 금융,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AI 에이전트에 고유한 디지털 신원을 부여함으로써 보안은 높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체계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뭐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서로 각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런 에이전트마다 신원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통제 안에 에이전트들을 두겠다라는 어떤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국가가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확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방해가 되기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표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연결할 때마다 네. 별도의 인증이나 통신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그런 부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그런 같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네. 또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AI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동시에 네. 중국이 만든 기준을 산업 전반에 먼저 정착시켜서 앞으로 국제적인 AI 표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보니까 거의 중국이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국의 표준을 먼저 통일시키는 맞는 것처럼 것 같습니다. 네, 보이네요.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 정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속도전으로 AI 그렇죠. 시장을 되게 선점하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생태계가 커지면은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계속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한국은 지금 AI 기본법이라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이제 좀 갖췄지만은 이게 중국처럼 AI 에이전트가 산업과 노동 시장에 미칠 변화까지 고려한 좀 세부 기준이나 어떤 표준 같은 건 아직 좀 구체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시스템을 연결하는
대신하는 기술을 넘어서 그런 업무나 의사결정을 대신하며 네. 그런 산업 구조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난번 이면수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그런 시트리니 네. 리서치의 유령 GDP 시나리오가 지적했던 것처럼 네. 네네. 이렇게 생산성 지표는 높아지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도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AI와 관련된 표준이나 또 네. 이런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거를 규제하고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AI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AI에 무슨 인격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이 표준화의 문제에 가까운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 네.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굴기하는 걸 모습을 보니 조금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근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토킹 헤즈의 Once in a Lifetime.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지금 미국 정부가 클로드의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입니다. 네, 대표님. 클로드가 페이블 5를 공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네. 갑자기 미국 정부가 외국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네, 사실 지금 뉴스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네. 전해주셔서 좀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법에 근거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중에 페이블 5와 미토스 5 이 두 개 모델에 대해서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이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중단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었죠. 사실 지금까지 이런 수출 통제법이 적용된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이런 원자재라던가 네. 그리고 뭐 중국의 그때 당시에 저 반도체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또 고급 자동차 같은 것들을 또 수출을 막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물건으로 된 제조물에다가 이제 적용이 되어 그렇죠. 왔는데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에 처음으로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치 AI를 핵무기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AI가 이제 완전히 전략 자산이 된 거죠. 맞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국적을 전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게만 맡기가 어려워서 그냥 페이블 5와 미토스 5 접근을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예, 그리고 단순히 사용자만 이게 막힌 게 아니라요. 엔트로픽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국인이나 캐나다인 그 엔지니어들도 그 권한을 지금 뺏겼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접근 권한이 막혀버렸으니.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다른 AI들도 많은데 네. 굳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은 이 클로드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페이블 5 공개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델들은 뭐 하이쿠, 소넷, 오프스 뭐 이런 네.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라인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제 하이쿠, 소넷, 오프스 이 순서대로 답변은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속도는 더 느려지고 네. 또 토큰 소지는 더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스를 쓰면은 이제 훨씬 좋은 답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고 토큰 소모도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갈수록 고급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미토스라는 모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제일 최신 하이엔드 모델.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미토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모델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미토스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다룬 적이 있어갖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너무 강력해서 사실 엔트로픽이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거로 이렇게 기억을 제가 합니다. 네, 맞아요. 엔트로픽이 그 지난 4월쯤에 미토스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AI가 너무 위험하다. 네. 네. 그 뭐가 위험하냐? 네. 그 주된 이유가 사이버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미토스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미토스가 이 모든 주요 운영 체제와 이 브라우저에서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심지어 취약점을 발견한 걸 넘어서서 그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코드까지 이제 직접
개발을 했다는 너무 거예요. 성능이 뛰어나갖고 이제 모든 취약점을 다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방어자뿐만이 아니라 공격자에게도 똑같이 이제 활용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격이 가능하게 되면 뭐 금융, 뭐 또 군사, 뭐 네. 에너지 이런 데에도 전부 이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인프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트로픽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다가 꽤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페이블 5를 이 기존의 미토스의 안정장치를 달아서 출시한 게 이제 이 페이블 5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은 금융뿐만 아니라 정말 네. 전반에 많이 쓰고 있고 특히 그렇죠. 군사 이런 데는 지금 맞습니다. AI가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로 군사, 전력, 금융, 방송 이런 주요 국가 인프라망을 해킹한다면 네. 그야말로 모든 국가가 지금 멈춰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건 안보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엔트로픽이 AI 보안을 위한 프로젝트를 좀 띄우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월, 올해 4월에 이제 엔트로픽이 미토스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면면이 아주 대단한데요. 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아마존, 시스코 이런 우리가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본 모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갔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갔네요. 사실상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회사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 메이저 금융회사들도.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AI를 이제 공격 목적이 아니라 네. 이 방어적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이 주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의 보안을 좀 강화해보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미토스 접근권을 미리 좀 부여를 해주고 이걸 어떻게 방어용으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좀 판단하도록 그렇게 열어둔 거죠. 네, 이 기업들이 그래도 공격용으로 쓰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먼저 열어줬군요. 네. 그러니까 미토스를 방어 목적으로 활용해서 보안을 좀 강화해보가 했다는 아이디어 같은데, 네. 근데 왠지 클로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AI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더 키우려고 하는 좀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프로젝트에는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엔트로픽이 이 클로드의 그 뭐랄까 이 성능을 조금 과장적으로 좀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이 많은 그 기관들을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 이제 포섭을 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이 50개 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글부터 한 그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 그때 처음 들어갔던 건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이었던 6월 2일에 약 200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확대를 한 거예요. 4배가 굉장히 4배가 늘었네요. 맞습니다. 이때 이 사이버 보안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워낙 많다라는 이런 그 생각에서 전력, 수도, 의료, 통신, 각종 하드웨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정말 전 분야의 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때. 예,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이동통신자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유일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SK는 2개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사가 좀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해지니까 이제 미리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참여 기업이 확대된 6월 2일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갑자기. 예,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패치노트를 통해 한번 소개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출시하기 최소 한 달 전에 정부에 자율적으로 제출을 해서 안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것만 보면 꽤 온건한 편이죠. 네, 그냥 뭐 할만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페이블 5와 미토스 5의 출시일이 일주일 뒤인 6월 9일인 거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행정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는 미토스 모델에 이제 안전장치를 붙인 버전으로 이제 나온 거였는데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었던 6월 9일에 이제 기습적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이 페이블 5는 이제 모든 이용자에게 그리고 미토스 5는 이 사이버 보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소수의 기업에게만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페이블 5가 인간 개발자 팀이 2달은 좋게 걸릴 대규모 코딩 이전을 단 하루 만에 끝냈다라는 이런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네.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호평이 일단 줄을 이었고요. 사람들이 이거 빨리 써야 되니까 이 클로드 요금제 플랜 빨리 올려야겠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러면서 더 추가 결제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에게도 기습적인 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안전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선 아니 뭐 무리하면 주장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좀 하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네. 심기가 불편해져서 차단을 한 거군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와 엔트로픽은 진작부터 좀 불편한 관계 전쟁 네,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있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5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이제 네.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대차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도 안 했었고요. 보기도 싫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국방부가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즉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네. 거부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엔 당연히 대규모의 국내 감시와 자율활상 무기 활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급망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건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했었죠.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그 엔트로픽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조치가 법원의 명령으로 철회되었는데 철회되긴 했군요. 여전히 이제 앙금은 남아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 페이블 5를 발표한 다음 날이었던 6월 10일 여기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신의 블로그에 네. 인공지능 지수화에 대한 정책이라는 장문의 정책 에세이를 또 올립니다. 장문의 정책 네, 메시지. 이분이 이렇게 또 워낙 철학적이시고 이런 그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어서 네. 이런 글을 자주 쓰시거든요. 이 내용이 뭐였냐 하면 AI를 항공기나 의약품에 비유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초거대 AI 모델에 대해서는 국가가 출시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이미 출시된 모델을 리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제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 아모데이는 사실 자신이 주장한 정책에 자신들의 기업이 이제 당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셈이에요. 이게 이 엔트로픽의 속내는 네. 자신들이 AI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와 명분을 좀 쌓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일부 AI 연구자들은 그런 엔트로픽을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너네 사실 그렇게 포장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쇼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쌓아오고 있었는데 이 그 정책 그 에세이를 올린 바로 그날 아주 유명한 AI 탈옥 전문가들이 이 페이블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 이 공격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마존이 미국 정부에 클로드의 취약점을 직접 알렸습니다. 아마존은 근데 엔트로픽에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네, 그 투자자인 아마존이 이제 사실 아마존이 그 정금액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무려 130억 달러를 여기 엔트로픽에 투자한 최대 주주이자 파트너거든요. 몇십조를 투자했는데도.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존의 자체 보안 연구팀이 페이블 5를 테스트를 해서 이제 특정 프롬프트를 주입을 하니까 보안 필터를 완벽히 우회해가지고 이 사이버 공격 코드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공격 우려 때문에 페이블 5로 안전장치 달아서 낸 건데도. 네, 그래서 그 후에 아마존의 CEO였던 앤디 제시가 스코프 센트 재무장관에게 직접 그냥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약점을 알립니다. 그게 6월 11일 목요일 밤이었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오전, 낮, 오후 이제 밤 단위로 지금 시간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기습적이고 또 되게 전격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티브를 이 지금 모두 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실 아마존이 그 엔트로픽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죠. 오픈 AI에도 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사실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이 AI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기업과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AI에만 너무 종속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 AI 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기업이 독주하는 상황을 좀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임에도 이런 식의 행보를 한 거다 네. 볼 수 있겠고 네. 사실 아마존도 독점 기업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뒤통수를 친 셈인데 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가 굉장히 냉혹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치가 아마존의 고발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을까요? 타임라인 상으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6월 11일 밤에 그렇게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워드 러튼이 상무부 장관이 다리오 아모데이에게 이 모델을 즉시 수정하거나 내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엔트로피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네. 그러자마자 이제 90분 안에 모델을 물리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트로픽이 90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결국 오후 5시 21분 미국 정부가 긴급 수출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페이블 5 및 미토스 5의 접근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날 밤 엔트로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을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전 세계 가동을 꺼버리는 그런 글로벌 셧다운을 단행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엔트로픽은 사실 많은 이용자들이 이걸 쓰려고 막 업그레이드도 하고 돈을 더 내기도 그렇죠. 아까 했으니까 것처럼. 당연히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 동문서주를 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7월 8일부터는 이제 국적 이제 인증을 의무화하고 탈옥을 시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유저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공지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6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기사로 또 한 번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몇 주 전부터 엔트로픽의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앞서서 이제 제가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네. 기업들에게 미토스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방어 목적으로. 네, 그 엔트로픽이 이제 전 세계 한 111개 우호국 기관 명단을 백악관에 제출을 해가지고 네. 승인을 먼저 받았는데 여기에 50개의 기업들이 임의로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아까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 원래 50개의 기업들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200개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확정이 그런데 됐죠. 정부에 승인받은 건 111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90개가 아니죠. 이제 처음에 50개는 원래 승인 받아 있었고 네. 추가로 111개만 받았는데 나머지 50여 개가 승인을 안 받은 거였던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국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승인 안 받은 기업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의심되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네.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한국의 대형 통신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통신사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 통신사는 SK텔레콤이 하나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K텔레콤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겁니다. 네. 또 재밌는 게 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아마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관계들이 그렇죠.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게요. 정말 SK텔레콤이 좀 관련된 게 맞을까요? 사실 이 기사에 대해서 엔트로픽은 바로 이거는 날조다라고 이제 전면 반박을 했고요. 우리나라 통신 3사도 일제히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기사에서는 SK텔레콤이라고 딱 지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통신 3사가 모두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SK텔레콤이 그 미토스 접근 권한을 받은 게 페이블 5 그 공개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사이에 뭘 하기도 쉽진 않았겠죠. 시간이 굉장히 적죠. 네. 그래서 이 또 다른 이제 언론사의 단독 보도들을 조금 이제 참고를 해 보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이 미토스 5의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미국 정부가 수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페이블 5를 써보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미토스 5를 써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중국의 해킹 그룹이 미토스 5의 접근권을 가진 한국의 이동통신사의 취약한 보안을 타겟으로 해서 해킹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에서 계속해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결국 오픈 AI는 비슷한 성능의 GPT 5, 6를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픈 AI는 사실 정보가 계속 밀접하게 협조해 왔잖아요. 엔트로픽과 다르게. 그렇죠. 그럼 네. 이거는 또 무난하게 출시되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재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의 갈등을 어쩌면 오픈 AI가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AI가 이제
국가 안보와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물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보통 뭐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런 하드웨어 제조품이나 뭐 히토류, 뭐 우라늄 이런 이제 원자재에 주로 적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적용된 거예요. AI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미국 정부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외교, 안보, 통상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너네 한국에 페이블 5 접근권을 줄 테니까 방위비를 좀 더 낼래? 아니면 미국에 뭐 반도체 공장 좀 더 지을래?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AI 시대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인 거죠. 그렇죠. 이게 AI가 아무래도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그런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 AI가 그 기반 기술로서 기능을 할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국가의 AI 기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해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저희가 종속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성능이 좋든 나쁘든 소버린 AI를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이제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통제권을 진 쪽이 이제 패권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파급 효과가 큰 만큼 AI의 어떤 패권을 진 쪽이 훨씬 강압적으로 이제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가진 국가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해킹 부대를 운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탈취해서 이거를 자신들의 지금 주요 수입원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미토스 5나 미토스를 활용을 해서 뭐 금융과 전력망 상대 적대국의 금융과 전력망을 교란한다거나 또 그 적대국의 공공 데이터를 변조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제 국가 인프라를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 분야로 넘어가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 혹시 넷플릭스에서 영화 그 Leave the World Behind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나온 이제 그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 미국 전역의 사이버 테러를 이제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 내용 중에 테슬라 자동차들이 갑자기 막 도로를 혼자 막 달려가가지고 계속 갖다 박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로봇이 적용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국에 너무 잘 팔려서 100만 대가 팔려서 깔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그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백도어를 통해서 100만 대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두 제어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소름 돋고 중국이 이제 100만 군대를 손쉽게 한국에 파견해 보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과연 허용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이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뭐 크니까 우리는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영역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고.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국가에서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1위예요. 뭐 한국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일본은 토요타, 미국은 GM, 뭐 독일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다 1위를 하고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 규모도 당연히 크고요. 무엇보다 군수 산업으로의 전환이 아주 쉬운 그런 산업입니다. 탱크도 결국은 자동차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보적 의미도 이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관세도 높고 또 각종 규제도 되게 많은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인 성능의 AI 모델들을 선두에서 끌고 나가겠지만 이 중견국들도 결국에는 각자의 AI 모델을 갖고자 할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 산업도 이 안보적 의무로 인해서 해외 기업의 유입을 뭐 그렇게 반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버린 AI와 이 피지컬 AI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됐고 현재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떤 한 AI에 종속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클로드와 GPT, 제미나이를 서로 중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각자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이미 해요. 민간 개인 단계에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클로드만 열심히 써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요금제를 2-3배씩 올려버리면은 갑자기 나의 그 내가 너기에 완전 종속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개를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외 AI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간 산업과 안보 금융이 이제 모두
일로 잡힐 수 있다 보니까 이 우리만의 어떤 다른 그 AI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네.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AI계의 냉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결국은 미중이라는 엄청난 고래기 사이에 낀 느낌인데 네. 우리가 어쨌든 사활을 걸고 국가의 어떤 미래를 걸고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쏘버린 AI나 로봇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AI가 성능이 좋으니 그냥 갖다 쓰면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효율성에 취해서 우리만의 이 지능형 인프라를 포기하는 순간 네. 우리는 진짜 이 지능의 식민지로 진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민간의 영역이 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국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갖자는 아이디어부터 해가지고 네.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AI에 더 통제를 가질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2025년 초부터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꽤 이르게 주장을 예,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그냥 국가에 투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어찌되었든 이거를 국가에게 이렇게 지분을 획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여태까지 주 단위에 있었던 AI 규제들을 전부 무력화시키고 이거를 연방 단위의 규제로 지금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 자율성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 국가인데 네. 이 AI만큼은 또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죠.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네. 국방이나 원자력을 대하는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네. 그 마누스 AI의 사례에서 네. 자국의 AI 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을 지금 아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AI 인재들이 출국하는 걸 아예 금지시키거나 나가지도 못하게. 네, 해외 여행을 제한하기도 해요. 여행도. 네,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는 AI 인재들한테 여권을 제출하라고 한대요. 이제 나갈 때. 여권을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가 맡아놓고 있다가 해외 여행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사유를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력 유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국의 AI 산업과 AI 인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네. 아주 강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산업 정책으로서의 AI 지능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안보적인 분야까지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서 좀 대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마침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소버린 AI와 또 피지컬 AI를 모두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현대차부터 해서 중공업, 뭐 전자산업들이 모두 발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되는 국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강점을 좀 잘 고려한 여전 좀 뾰족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좀 100년의 토대를 좀 잘 세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AI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냥 미래 먹거리다. 이 그렇죠.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이렇게 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AI를 중심으로 이제는 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 특히 생존 경쟁이 앞으로 더 이제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또 그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의 AI 수출 통제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면수 인간지능연구소 대표님을 통해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AI 라운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이민희의 빌리닙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